지난주에 그 수원 화성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제가 너무 그 화성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서 지나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 맨발 걷기 하면서 만나는 장소들에 대해서 좀, 그 건물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시켜 줄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너무 소개를 안 해가지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신경 써서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여기는 너무 이 계단길이라서 이 말하고 가기도 힘드네요. 이게 가파른 게 산길이라서 돌계단이 놓여 있어 가지고 흙길도 못 걷고, 성 쪽으로 또 바짝 붙어 가면은 이게 또 시멘트 길이라서 걷기 힘들고 땡볕이고,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계단이 안 나오길 바라야겠어요. 이제 이 남한산성에 왔으니까 이 남한산성과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해야겠어요. 관련된 얘기는 그 2017년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죠. 그게 이제 그 인조 때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였죠. 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그 감독이 이제 항동혁 감독이죠. 오징어 게임 만든 감독이죠. 그게 남한산성이 거의 첫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영화 저도 그때 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니까 몇십만 못 봤죠. 해외 배급을 통해 가지고 본전은 건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 실패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그 2017년에 그때 문재인 정권이 막 들어선 때라서 그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중미 갈등에서 이제 중국을 택할 것이냐 미국을 택할 것이냐, 그런 국제 정세하고 잘 어울렸죠. 그러니까 그 병자호란도 그러니까 그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 그 조선이 그때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정세하고 그때 인조 때 병자호란 때 정세랑 국제 정세랑 현재 한국의 그 국제 정세랑 딱 이렇게 잘 비유가 잘 된 그런 영화였죠 이게. 그래가지고 병자호란 때는 인조였고 그 2017년 당시 영화가 개봉됐을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인이었고, 인조와 인이,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고 우리 인이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근해를 몰아내고 우리 인이가 대통령이 됐죠. 그게 아주 두 시대가 아주 딱 서로 잘 맞아 떨어진 시기죠. 그때 딱 알맞게 그 항동혁 감독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또 고증을 잘했어요. 또 고증도 되게 잘하고 내용도 훌륭하고. 그래서 저는 그 문빠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좀 반성을
많이 했으면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십만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페북에 좀 문바들 많이 보고 반성 좀 하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안 봐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내용에 그 역사적인 고증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그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쟁을 하지 말자는 그 주화파, 화친을 맺자는 주화파하고 전쟁을 하자는 강경파, 주전파 사이에서 이제 인조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잘 드러냈죠. 그래가지고 그 화친을 하자는 주화파의 대표는 최명길이고 거기 이병헌이 나왔죠. 그리고 주전파, 전쟁을 하자는 주전파의 대표로는 김상원이 이제 김윤석으로 나왔죠. 이 두 사람의 대립을 아주 잘 영화에서 탁월하게 묘사했어요. 그랬을 때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이게 어이없는 거죠, 사실. 그 인조 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집권한 그 명분이 기울어져가는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격하자는 그런 명분으로 인조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나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그 명분이란 게니까 그 친명 배금 정책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이제 그 자기의 대비인 임목대비를 죽였다는 그런 폐륜을 들어서 이제 광해군을 몰아냈는데, 그 친명 배금적 정책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서는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게 그 1637년이고, 그 다음 그 전에 한 번 더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10년 전에 1627년인가? 1627년에 그때 똑같은 청태종이 홍타이지가 3만 병력으로 기습해 가지고서 쳐들어왔다가 금방 물러났죠. 이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구실도 이제 인조 반정을 구실로 쳐들어왔어요. 광해군은 이제 청나라하고 잘 얘기가 됐었는데, 인조 반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쓰니까 그걸 구실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627년 정도면은 이게 조선이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죠. 이 정도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안 됐고, 그 나라가 아직 그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회복된 상황도 아닌데, 전쟁할 여력이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치명 배금책을 쓰는 바람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그 조선과 청나라 간의 형제다, 형제의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1636년에 한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력이 커지자 이제
조선의 신하관계를 요구해요. 청나라의 신하가 되라.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은 이제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1637년 1월이에요. 1월 3일 날 이제 청태종 홍타이지가 14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조선을 쳐들어온 이유가 얘네들이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인 이 조선을 단속을 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정권을 잡은 명분이 친명배금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거스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홍타이지가 이제 그 선양, 만주 선양이죠, 거기 걔네들 본거지가. 선양에서 서울까지 불과 한 10여일 만에, 선봉부대는 한 10여일 만에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인조가 피난을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화도로 가려고 하니까 가려고 공고를 나섰는데, 벌써 벌써 도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비백산 해가지고 강화도로 못 가고 길을 틀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은 가려고 한 곳이 아닌데, 남한산성으로 이제 할 수 없이 간 거죠. 이게 길이 너무 가파라가지고 가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월 24일까지는 버텼는데, 결국은 이제 그 증원군이 속속 도착해가지고 홍타이지도 이제 나중에 도착하고 해서 13만이 성을 포위해버리니까 성의 수비병력은 15,000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싸움이 너무 중과부적이라 그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죠. 삼전도가 여기 남한산성은 아니고 현재 그 송파의 석촌호수 부근이래요. 거기서 이제 홍타이지 앞에 머리를 3번 조아리고 신하에 맹세를 했죠. 삼전도의 치욕이라 그래가지고 뭐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때 그 서희의 단판하고 대조가 되죠. 고려시대 때 그때 993년에 거란이 쳐들어왔죠. 거란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그 쳐들어온 명분이 뭐였냐면은, 왜 너희는 송나라하고만 이렇게 송나라만 섬기고 우리 왜 거란하고 교류를 안 하느냐, 그걸 명분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희가 가가지고 그 강동 육주에 그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란족하고 교류하려 그랬는데 여진족이 막고 있어서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거란이 그 말을 듣고 물러나면서 이제 강동 육주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고려는 그 강동 육주가 큰 땅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압록강 동쪽, 그걸 강동이라 그래요. 강동 압록강 동쪽 280여 리,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 6개 주, 그걸 강동 육주라 그러는데,
그걸 얻었어요. 그 땅을 얻었어요. 그 땅을 얻고 이제 그 여진족을 쫓아내고 이제 고려 땅으로 귀속시킨 거죠. 서희 장군이 이제 말 한마디로 병사 한 명 안 죽이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거란을 물리치고 도리어 광대한 땅도 없고 거기에 비하면 진짜 그 병자호란은 너무 대비되죠. 이게 그냥 외교적으로 한마디만 말만 잘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자기네들의 그 명분에 묶여가지고 엄청난 그 2번에 걸친 그 전란 비극을 불러온 거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역사상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아마 이 병자호란하고 정묘호란, 이 두 호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지배층들이 자기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싸움의 명분 때문에 민중을 희생시킨 아주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게. 이런 비극을 이제 가장 잘 나타낸 게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 그 대장장이로 나오는 날쌔, 고수역으로 나오죠. 고수가 날쌔역으로 나오는데, 고수가 하는 말이죠. 고수가 천하와 사대부들이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놈이야 그저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며 겨울에 배를 골지 않는 세상을 꿈꿀 뿐입니다. 민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네들의 그들만의 명분 때문에 그 수많은 민중이 희생된 전쟁이라는 거를 이 날쌔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전도에서 굴욕 후에 그 청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 영화 끝에 나오죠. 그 자막에 무려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그 당시에 50만 명이면은 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구를 보면은 임진왜란 직전에 인구가 최대였을 텐데 그때가 600만 700만 밖에 안 돼요, 조선 인구가. 그러면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100만 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7년 전쟁인데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많이 잡아야, 최대한 잡아야 500만이에요 거기서 50만이 끌려갔다는 거는 10분의 1 이상 끌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끌려간 게 주로 여자였을 거예요, 아마. 남자는 별 쓸모가 없죠. 여자 중에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가임기 여성이 이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다 그러면은 4분의 1이면 200만이죠, 200만. 아니지. 4분의 1이니까 125만이죠. 가임기 여성 125만 중에 50만이 끌려갔어요. 대부분 끌려간 여자들이 가임기 여성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가임기 여성의 3분의 1 이상 끌려갔다는 얘기죠. 왜 가임기 여성을 끌고 갔을까요? 그 청나라 인구가 그때 50만 밖에 안 됐어요. 50만. 걔네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먹을 식량이 절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땅은 넓어도 유목민들의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이제 명나라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50만 가지고는 그 드넓은 중국 대륙을 어떻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그 조선의 가임기 여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제 추측인데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전략이죠. 이게 필연적인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들 끌려간 여자들 중에 이제 돈 주고 다시 이제 돌아온 여자들이 있죠. 그걸 환양녀라 그러죠. 그 환양녀들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잘못해가지고 양반들이 그 명분 때문에 아무런 소용없는 명분 때문에 그 희생자로 끌려간 여자들을 이제 여자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환양년 취급을 했죠. 그 환양년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여자 취급으로 안 했죠. 돌아온 사람도 그 끌려간 여자 중에 10분질도 안 됐겠죠.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애 낳고 눌러 앉았을 거예요, 아마. 조선이 그때 뭘 믿고 그 청하고 전쟁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 국제 정세를 오판한 거죠. 이게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그 나타나죠. 홍위포라고. 그러니까 그 청나라 그 8기군 13만 대병도 사실은 뭐 우리가 거기에 이기기 힘든 거였지만 가장 무서운 건 홍위포였죠. 홍위포. 홍이라는 게 이게 네덜란드를 홍이라 그랬어요. 붉은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에서 그 네덜란드 애들하고 싸우다가 그 네덜란드의 포를 어떻게 우연히 얻게 됐는데 이 포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화력이 엄청나. 그래가지고 이게 성을 깨부수는 포예요. 이게 성도 소용이 없어. 성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그 조총이 나와 가지고 이게 뭐 기존의 그 활이나 기병이 이게 무용지물이죠. 총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한산성이 이게 굉장히 험한 요새요. 이 남한산성도 이게 이 성을 공략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시 홍위포나 이 조총의 등장으로 이게 공성전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위포로 위협을 하죠. 이제 그 홍타이지가 인조한테. 영화에서도 이제 홍위포 위력이 엄청나죠. 이게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 13만이었고 그 남한산성 내에 이제 조선군은 1만 5천인데 통상적인 공성전에서는 10대 1도 버틸 수가 있죠. 10대 1 가까이 됐으니까. 그리고 성 바깥에 또 그 팔도, 조선 팔도 각지에서 모여든 또 근황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치면 충분히 그 병력 면에서는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 홍위포 때문에, 홍위포의 위력 때문에 이게 항복을 한 거죠. 이 홍위포가 위력을 보인 대표적인 게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이죠.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메흐메드 2세가 그 1000년 동안 함락되지 않던 그 콘스탄티노플 성을 그 홍위포하고 비슷한 포로 함락을 했죠.
그게 이제 그때가 이제 1453년이죠. 그때 이제 메흐메드 2세가 그 헝가리 포제작자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의를 해가지고 큰 대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성을 깰 수 있는 대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이제 대포를, 성을 깨는데 최초로 사용한 전쟁이 이제 그 메흐메드 2세의 콘스탄티노플 성 함락이죠. 그때 그 사용한 포가, 우르반이 만든 포가 길이가 8m가 넘어요. 8m가 넘고, 그리고 포탄 무게만 해도 544kg. 그거를 끌려면은 소가 90마리 필요하고 병사가 400명이 필요해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런 포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을 이제 무너뜨렸죠. 결국 이제 2개월 만에 이제 그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데, 그때 그 메흐메드 2세가 21살짜리예요. 21살짜리. 갓 그 술탄이죠, 술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 갓 즉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을 함락시키는 아주 그 오스만 투르크 역사상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이죠. 술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우르반이 만든 포가 또 약점도 있었어요. 이게 크기는 커가지고 위력은 엄청났었는데, 이게 조준이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리고 계속 쏘게 되면, 연사하게 되면 이게 열이 나가지고 이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메흐메드 2세도 한번 부상을 입었죠, 옆에 있다가. 그리고 일본 조총의 위력은 뭐 임진왜란 때 경험을 다 하고, 우리도 조총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게 성에 피신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 당시부터는 이미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이미 변해버린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 보병에서 그 포병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해버렸죠, 이미. 그래서 이제 조선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버틸 수도 있었는데, 병력면에서는 버틸 수도 있었는데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다 그 조선의 그 양반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국제정세에 무지한 채 지네들끼리 권력 차지하기 위한 개싸움만 하고 있었던 게,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런 비극을 부른 결정적인 원인이 국제정세에 무지한 자들이 자기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비극을 불러일으킨 거죠.